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중국은행의 디지털 화폐로 추정되는 사진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공개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이 가상화폐를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내겠다는 건데요.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이 국가입니다. 관련 특허도 지금 84건이나 이렇게 출원을 했고요. 2017년에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설립해서 지금 빠르면 올해 가장 빠르게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기를 쓰고 이 디지털 그러니까 가상화폐 발행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이유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하시는 대로 화폐의 기축통화 전환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자국통화를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이렇게 집착하는지 알아야겠죠. 일단 중국은 과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재할인율이라는 걸 통해서 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왔어요. 재할인율이 뭐냐면 이 인민은행이죠. 중앙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이 서로 이렇게 돈을 교환할 때 그때 받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율만큼만 통화량이 증가해 온 겁니다. 경제 성장이 이렇게 빠르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달러 자금이 급격히 유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은 이 달러가 들어오는 금액만큼 중국의 화폐를 추가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이 환율을 계속 조정을 해왔어요. 자, 이렇게 중국처럼 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이런 국가에서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데, 자, 이것을 방어하지 못하면 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똑같이 위안화를 찍어서 이 환율을 관리했던 거죠. 자, 그렇게 통화량을 증가시키다가 20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죠. 달러를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냐, 이걸 경상수지라고 하는데 경상수지 증가율이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과거보다 적게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죠. 이에 따라 중국은 이제 외화 자금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성장하는 국가로 자금이 들어오고 성장이 둔화되는 국가에선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런데 중국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대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크게 버블이 끼어 있는 상태죠. 자, 만약 이런 상황에 외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되기라도 할 경우 말 그대로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요. 경제가 망가지면서 과거에 우리나라나 동남아 신흥국가들처럼 양털깎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양털깎기는 경제 부흥기 때 자금이 확 들어와서 자산을 불려놓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자산이 쭉 빠져나가게 되면 그럼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외환 위기가 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IMF 구절금융을 받았죠. 이렇게 살을 찌우고 그 다음에 털을 깎아간다. 그래서 양털깎기라고 부르는 거죠. 자, 지금 중국 정부가 외화 자금이 이탈되는 걸 막으려면 금리를 인상하고 국채를 매도해서 풀어놓았던 이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보유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시중에 풀어서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등의 방법을 실행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야 할 판국이라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하기 힘든 거죠. 또한 최근 전염병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국 경기도 더욱 둔화됐죠. 이럴 때 유동성을 오히려 반대로 더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중국 정부가 그동안 발행한 막대한 국채 그리고 해외 부채가 있죠. 이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가 아닌 경우에 정부가 과도하게 이렇게 부채가 있으면 신용등급이 강등되고요. 그럼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면서 역시 경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 중국 정부는 환율과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통화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을 축약한 건데요.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이 지난 영상이거든요. 제 영상 맨 마지막에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혹시 이 부분 궁금하시면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자꾸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죠. 일단 환율을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 반출이 쉽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환율이 시장 경제에 의해서 결정되고 자본의 글로벌 유출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G2의 경제 규모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거죠. 반면 가상화폐인 이 비트코인의 경우 특정한 국가의 통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면서 위안화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게 글로벌 화폐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이 때문에 중국은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국 통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의 데이터도 조작하는 이런 판국에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이런 가상화폐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하죠. 또한
해커들이 마음대로 디지털 통화를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신용도가 급락을 하고 더 이상 중국의 디지털 통화는 기축 통화로서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국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이 부분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완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주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 디지털 화폐의 구현 방식은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일 원장 방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거래하는 은행 거래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개인과 그리고 기관 모두 해당 은행의 계좌 개설을 해야 되고요. 전산 정보가 중앙 컴퓨터에 접속이 되어서 사용 승인이 나면 이 자금이 온라인상에서 이동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해커가 중앙 관리 컴퓨터를 해킹하지 않는 한 거래를 마음대로 조작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킹한 사례가 흔하지도 않죠. 물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은행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숨길 수밖에 없겠죠. 어디 은행이 해킹돼서 대규모 손실을 봤다 하면 해당 은행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잘못하면 해당 은행이 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가장 신뢰도 높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디지털 화폐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분산 원장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블록체인 방식을 말합니다. 디지털 화폐 보유자 상호 간에 원장의 거래 내역이 기록되고요. 이 정보가 각각 분산되어서 기록되고 이게 하나의 블록을 형성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일치할 경우에만 디지털 화폐의 거래가 승인이 되는 거죠.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A라는 사람이 B에게 일정한 금액을 송금을 하면 이 거래가 포함된 신규 블록이 형성이 되고요. 거래를 하는 전체 네트워크에 이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접속한 전체 네트워크는 이 거래에 대한 검증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접속한 네트워크가 이 복잡한 연산을 수행해서 검증 작업 수행을 완료하면 일정한 비트코인이 지급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접속자들이 블록체인의 검증자가 되고요. 검증이 완료된 거래에 한해서 송금이 완료되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산 원장 방식으로 사용되는 이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선 거래 취소가 안 됩니다. 따라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착오로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에 복구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이 다수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블록이 쌓이면서 이중 결제가 방지되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시에 과도한 전력이 소모되는 거죠. 자, 해킹에도 취약한 요소들이 존재하죠.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이미 디지털 화폐를 보유한 전자지갑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 해커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하는 사건이 여럿 발생하고요. 또한 거래소 등 이 비트코인을 보관한 특정 기관이 해킹을 당한 경우에도 역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것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거고요. 중국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정된 이 디지털 화폐 방식은 블록체인 기술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다른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인민은행에서 허용하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자, 이 때문에 사설 거래소의 보안이나 아니면 사기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또한 디지털 화폐 자체가 인민은행의 통화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자금 흐름 내역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송금이나 악성 코드 및 해커로 인한 자금 이출 아니면 잘못된 인출이 차단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 복잡한 연산의 반복 수행을 통해서 블록을 형성하고 블록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보안이 만들어지는데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중앙은행이 복잡한 연산 과정 없이 블록을 빠르게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보안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고 필요 없는 전력 소모도 줄어드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최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익명성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 단일 원장 방식이 아닌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신뢰도는 1차적으로 높이고 중앙은행이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이나 악성 코드 이것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경우 최대 단점은 가격이 널뛰듯이 변화하기 때문에 화폐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금 투기의 수단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화폐의 기본은 이 담보를 해주는 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비트코인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화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반면 중국의 디지털 통화는 실물 화폐와 1대1로 교환을 해주고 화폐 1권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100% 해당하는 이 현금을 인민은행에 예치해서 지급보증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을 낮추고요. 화폐의 기능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일단 여기까지 들으면 중국 애들 준비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원화도 빨리 이런 준비를 해서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라도 어느 정도 많이 사용되는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런데 이런 준비만으로 과연 중국이 발행한 디지털 통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만으로는 힘들죠. 그럼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고요. QR코드로 거래하는 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일반적인 선진국들은 최초에는 현금을 사용하죠. 자, 그러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요. 자, 최근에 들어서 모바일 결제 순서로 결제가 넘어갔죠. 자, 그런데 중국은 현금을 사용하다가 카드를 건너뛰고 곧바로 모바일 결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땅덩어리가 넓어서 인터넷망 보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 사용보다는 무선 사용이 편리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수수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신용카드의 복제가 워낙 기승을 부리고요. 사기가 많다 보니까 이 모바일 결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자, 우선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계열의 쇼핑몰에서 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으나 지금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텐센트의 위챗은 거의 10억 명이 넘는다는 이런 메신저 사용자를 기반으로 위챗페이를 적용해서 역시나 알리페이를 크게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상에서 결제하던 시스템이 이렇게 오프라인 결제 시장까지 장악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프라인까지 장악을 한 이유는 편리성과 낮은 수수료 때문입니다. 기존의 카드 단말기의 경우에는 이 단말기를 임대하고요. 그리고 수수료를 내고 또 인터넷도 연결하고 해야 되지만 QR코드 결제 방식은 판매자가 배정받은 QR코드만 프린트해서 딱 붙여두기만 해도 별도의 단말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이전까지 알리페이 그리고 위챗페이가 수수료가 거의 0원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0.6% 수준으로 올렸는데요. 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확보하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가 가능했던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강점으로 인해서 과거 유니온 카드로 결제하던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결제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고요. 물론 아직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유니온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또 활발하다고 하네요. 중국은 이렇게 알리페이나 위챗, 유니온 카드 등 이렇게 해외에서 깔아놓은 인프라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이 있고 또 1대1로 프로젝트가 있죠. 자, 이렇게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국가들 또는 아직 결제 인프라가 미비한 동남아 신흥국가들을 중심으로 인민은행이 발행한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만들어서 기축통화급의 통화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민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을 하면 중국 산업은행 및 유니온카드,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에서 디지털 화폐를 민간에 공급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관된 국가들에서 중국 화폐를 꽤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여기에 상하이 에너지 거래소에서 최근에 중국 통화로 결제하는 원유 선물을 만드는 등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디지털 통화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 알아봤는데요. 중국이 기축통화 도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안 됐으면 좋겠다,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렇게 기축통화로 가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겠죠. 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언젠가 우리나라의 돈도 이 디지털 화폐만이라도 아니면 실물 화폐로 기축통화가 되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